네, 이제 350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사실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통 시험에 보통 매년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한 2년 정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실은 그전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쉬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거라 보고 공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리가 리츠라고도 불러요. 리츠. 보통 우리가 뭐 TV나 뉴스에 리츠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 100억 한다 그래 봅시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를 했죠. 그럼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게 직접 투자예요. 내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직접 얻고 있는 이게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 자, 을은 돈이 지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소액 투자자죠. 소액 투자자.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근데 이 5천만 원이란 돈 가지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이런 건물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 부동산에. 주로 업무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보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예요. 자,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 안 하겠어요?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을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냐면 주식을 발행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야. 주식을 발행해. 그럼 을이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구입해요. 을이 이 주식을 구입한다고.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금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주식을 샀으니까 주식 대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과 같은 투자자들이 많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을과 같은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모아요? 뭐를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모았단 말이야. 그럼 이 자금 가지고 어떻게 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럼 수익이 나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 줘야 된다? 배당 줘야 된다. 배당.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분 투자자라고 부르겠죠. 맞아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이건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 금융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주로 지분 금융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면 첫째, 지분 금융이다. 두 번째,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직접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 투자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죠? 다 이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걸 간접 투자라 그래요. 간접 투자. 중간에 누가 대신 해주는 거야. 간접 투자.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을 발행해야 되니까. 반드시 주식회사입니다. 반드시 주식회사.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상법이라는 거, 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는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잖아요. 근데 상법은 그 개인과 개인 중에 한 명이 상인일 때는 상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야. 그러면 회사는 상인이거든. 회사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를 명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에 뭐 계림 주식회사, 계림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딱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투자자들이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인지를 알고 주식을 사야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숨기고 모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책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3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 자,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줄치고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줄치고요. 자금을 모아 줄치고 수익을 내서 줄치고 배당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 부르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그 밑에 상법상 주식회사로만 설립돼야 된다 돼 있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간접 투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간접 투자. 그런 말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투자자는요. 을 있죠, 을.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배당을 통한 수익도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누릴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줄치고요. 당연한 얘기죠. 주식 투자자들은 누구나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현대차 주식을 샀어. 그럼 현대차가 나한테 배당을 주겠지. 또 현대차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팔았어도 이익 낼 수 있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뒤에 줄칩니다.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래? 지분금융이니까. 제가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도입 효과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용성, 장점 그래도 괜찮아.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2번 봅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고 있죠. 맞아요? 351페이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리츠는 수익률도 높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익이 나면 배당을 다 해줘야 돼요. 배당을 90% 이상 배당을 다 해줘 버려야 돼. 그래서 수익 자체가 좀 안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5번입니다. 황금성이 높아지고 줄쳐보세요. 왜 황금성이 높다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직접 사버렸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 팔아야 되잖아.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근데 을이라는 사람도 만약에 100억을 들고 있다 그래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건물을 직접 안 사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10억씩 10군데 분산 투자했다 그래 볼게. 그럼 나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 주식을 팔면 되지. 맞아? 주식을 파니까 황금성이 높죠. 그래서 황금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분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나오면 위험 감소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황금성, 유동성을 높여주고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절세 효과 줄치시고요. 왜 절세 효과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8번 봅니다. 업무용 임대 부동산의 활성화 줄치 별표하세요, 거기.
자, 그리고 어디에 줄을 치겠습니다. 어디에 줄을 치느냐. 주거용 부동산보다 수익성이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X야. 업무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해요. 주거용 부동산보다 업무용 부동산이 수익성이 높아.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을 내야 돼. 그래야 배당을 해주지. 자, 12번에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도 줄 하나 쳐놓으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줄 쳤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 투자 예산은 어떤 예산지를 보니까 국민들에게,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 부동산에서 나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그런 회사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해요.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동산에 비해서 규제가 많아.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가 필요해요, 이 회사가. 또요, 잘못하면 투기가 되면 안 되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투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죠. 그럼 관리 감독을 할 때 뭐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어요? 법으로 해야 되겠지. 뭐로 해야 된다? 말로 해서 듣겠어? 너 말 안 하면 때릴 거야. 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야. 그래서 시험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을 잘 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지. 그죠? 그럼 상법에 적용도 받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용도 받겠네요. 그럼 어떤 게 더 우선될까요? 상법이 우선 적용될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우선 적용될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얘가 더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자,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상법이 우선 적용받을까? 민법이 우선 적용받을까? 자, 상인이면 상법을 먼저 우선 적용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적용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용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법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의 설립 자본금은 만약에 5억이다. 그럼 뭘 따라야 돼? 그렇지.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없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무슨 법을 따르면 됩니까? 상법을 따르면 된다. 그럼 상법과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렇지. 그게 특별법이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냐?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을 운영하고 관리, 처분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야.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러한 부동산의 투자, 운영, 관리와 같은 일들을 직접 해요.
직접 운용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한다. 하지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요. 위탁 운영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누구한테 위탁 운영하냐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접이란 글자를 기억하고 위탁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탁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 그래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 그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죠.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직원들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지. 그럼 직원들이 근무를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갖추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회사를 실체상 회사라 그래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얘 둘은 맡기잖아요.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직원 있을 필요가 없어. 이 두 회사에는 다 맡겨버리니까. 이런 회사를 명목상 회사라 불러요. 자, 그럼 이 봅니다.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상근으로 둬야 됩니다.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5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들은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직원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 맡겼다고? 자산관리회사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자산관리회사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을까요? 여기도 없으면 골치 아프지. 여긴 당연히 있겠지. 맞습니까? 그 자산관리회사도 까다로운 회사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자산관리회사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일을 제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쟤들 까다롭습니다. 어찌됐든 없다. 상근 임직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근 임직원 존재해요. 있어요. 상근 임직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직원이 없어요. 한마디로. 직원이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지점 설치 가능해요. 얘들 지점 설치하면 안 돼요. 지점 설치 불가능해요. 잘 나옵니다, 이거. 지점 설치 불가능.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프로젝트 금융할 때 명목상 회사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그랬지? 얘들 있어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으면 내가 이거 따로 적을 필요가 없지. 다르니까 적겠지. 법인세 감면 혜택 없다, 얘들은.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도관채라는 말을 써요. 도관채. 자, 도관채가 뭔지를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도관채라는 말이 나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처와 구조조정 리처는 도관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관체 이런 말이 나오면 법인세 감면 혜택 있다는 뜻입니다. 도관체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시간 좀 있을 때 도관체가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굳이 몰라도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시험에 뭐 그냥 도관체 나오면 법인세 감면 혜택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는 거야. 지금 이 둘이 똑같은 것만 적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업 구조조정이 뭔지 아시죠? 기업이 지금 말 그대로 수익도 안 나고 해가지고 회사 문 닫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신청하잖아요. 회생신청처럼 기업도 회생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런 구조조정을 신청할 때는 자기 자신들도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인력 감축 계획안이라든지 기업들이 보면 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팔아야 안 되겠어요? 자기도 자구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회사가 지금 어렵다는데 부동산 꽉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팔려고 내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디에만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만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 도입 효과에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한다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아까 352페이지 12번에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회사를 가장 좀 규제를 많이 풀어줄까요? 국가에서 좀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안 하고 좀 규제를 느슨하게 해준 회사가 어딜 것 같아요? 얘죠. 왜냐면 이 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규제를 강화시키면 안 되겠죠. 얘가 기본적으로 규제가 제일 약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강한 게 좋아, 규제가 약한 게 좋아? 약한 게 좋죠. 우리나라 현재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이 이겁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왜? 가장 사업하기가 편해.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3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나오죠.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제가 설명 더 자세하게 더 많이 해줬어.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상근 동그라미.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직접 동그라미. 직접이라는 말 나오면 자기관리야. 여기서 자기관리라는 건 직접 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 아니야. 그래서 실체가 있어. 실체상 회사야. 실체상 회사.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 보세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줄치고요. 위탁하는 회사다. 위탁 동그라미. 위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금지야, 금지. 그래서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 자, 다음에 오른쪽 3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보세요. 채무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들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다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업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위탁관리와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없지만 제가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은 법인세 감면 혜택 있다고 그랬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아까 앞에서 잠시 제가 봤는데 효과에 보시면 352페이지 보세요. 352페이지 7번 한번 봐보세요. 절세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절세 효과는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일정한 세제상 조건만 충족시키면 도관체라는 말이 나오죠. 도관체. 그러니까 이 도관체라는 말이 나오면 절세 효과와 관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관체 나오면 절세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35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 해가지고 큰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잖아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사항이에요. 나중에 또 오른쪽 표에도 있어. 하지만 이 둘은 장관에게 등록만 하면 돼요. 등록. 자, 그럼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표를.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일단 요 내용하고요. 이것도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 중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표를 알아야 돼요. 자, 이 표 한번 볼게.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한꺼번에 다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위주로 일단 정리하고, 3, 4월 달에 또 나머지 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제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냥 리츠라고 그럴게요. 줄여서 자기관리 리츠.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구조조정 리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책에다 체크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책에 일단 했던 거 기본적으로 볼게요. 자, 그 자기관리 리츠에 보면 운용기간 보세요. 운용기간은 상근, 임직원들이 직접 하죠. 근데 위탁과 구조조정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없지. 비상근. 아까 앞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 있어야 된다. 하지만 위탁과 구조조정은 없다. 자, 그 다음 투자대상 부동산 보세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은요.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동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업무용. 자, 다음 법인 설립 보세요. 발기 설립 줄치고요. 발기 설립. 그리고 영업 인가라고 되어 있죠. 인가, 동그라미. 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돼. 하지만 위탁과 구조조정은 발기 설립 줄치고요. 등록,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제가 발기 설립을 줄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뭐 낸 적은 없지만 혹시나 모집 설립 그러면 안 돼. 이건 X야. 우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어요. 상법에 나오거든.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까지 뭐 설명드리면 좀 뭐 그러니까 모집 설립은 주주를 모집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발기 설립은 주주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뜻 맞는 사람들끼리, 그게 발기인이야. 뜻 맞는 사람들끼리 회사를 먼저 차려. 회사를 차려. 그래가지고 주주를 모집하는 게 발기 설립이에요. 모집 설립은 처음에 주주를 모집을 해. 자, 우리가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주주가 되실 분들 모이세요. 모여. 거기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거기서 회사에 대한 정관도 정하고 대표이사도 뽑고 다 해. 그걸 창립총회라 그래. 발기 설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뜻 맞는 친구 5명이 홍콩 반점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있다가 야, 우리 회사 하나 만들까? 그래, 만들어 볼래? 그래, 너 1억씩 대라. 그래서 너 1억씩 내자. 그래가지고 5억 모아가지고 회사 만들어. 이게 발기 설립이야. 그게 발기인 총회야. 중국집에서 발기인 총회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주 모집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이다 이 말이야. 어떤 게 왜 발기 설립할까?
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는 건실해야 될까? 좀 허접해야 되겠어? 건실해야 되겠지? 안 그래? 국민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일반 회사보다는 건실해야 돼. 그러려면 주주들 모집해서 회사 만들지 말고 네 돈부터 태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발기인들이 먼저 돈을 태워야 돼. 그리고 나서 주주 모집해라 이 말이야. 네 돈은 안 태우고 주주들 모집해가지고 회사 설립해가지고 네가 대표이사로 추앙받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관리는 인가, 위탁과 구조조정은 등록, 기억하고요. 그럼 이제 설립자본금 보이세요? 그 별표예요. 잘 내요. 설립자본금. 일반 우리 상법상 회사 설립하는 설립자본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리츠 5억입니다. 위탁과 구조조정 3억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자본금 있죠? 5억 돼 있나요? 그리고 3억 돼 있나요? 설립자본금은 동그라미 딱 하고요. 별표 한 3개, 뭐 5개, 뭐 막 해버려. 그냥 나와.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설립자본금 반드시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5억, 3억, 3억입니다. 5억, 3억, 3억. 그 밑에 70억은 지금 넘어간다. 이거는 좀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 보면 최저자본금이라고 있네. 그럼 설명합시다. 있으니까. 최저자본금하고 설립자본금은 달라요. 자, 회사 설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회사 설립 이렇게 해요. 자, 회사를 설립했어. 발기 설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설립자본금이야. 돈 태워야 돼, 발기인들이. 설립자본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5억, 3억, 3억. 그죠? 그럼 이제 설립 등기를 합니다, 회사가. 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만이 회사로서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자기관리리츠는 장관에게 인가받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장관에게 설립과 관계되는 보고서를 막 작성을 해. 그래서 설립 등기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장관에게. 우리 이렇게 회사 설립했습니다. 왜? 인가받아야 되니까. 인가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립 등기하고 나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기관리리츠는. 얘 둘은요. 등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가하고 등록했어요. 인가하고 등록을 해야만이 회사로서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5억, 3억, 3억 이거 가지고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돈이 턱없이 부족해.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너 꼴랑 이 돈 내놓고 지금 사업자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하겠다는 거냐? 너희가 설립할 때는 급하니까 뭐 이 정도 돈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인가받고 등록받은 뒤로부터 6개월 안에 자본금 더 늘려야 돼.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최저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 그럼 이게 얼마냐? 70억, 50억, 50억이에요. 그럼 이 최저자본금은 인가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자본금이에요. 자, 그래서 책을 보면요, 거기. 최저자본금 있죠? 영업, 인가 등록 후 6개월 내 70억 이상. 위탁과 구조조정은요? 50억. 이것도 시험에 잘 낸다. 70억, 50억, 50억.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현물출자 보세요.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냐? 현물출자는, 자, 내가 내가 돈을 내면 주식을 받잖아요. 주식을 받는다는 게 투자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물건을 주고도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건물 하나 줄게요. 주식 주세요. 이게 된다고요. 이걸 현물출자라 그래. 물건을 주고 주식이 되겠다. 주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물건을 받고
주식을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거? 건물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잖아. 이걸 만약에 10억으로 평가해서 주식을 줘야 되느냐, 30억을 평가해서 주식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현물 출자는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 상법에도 보면 현물 출자를 할 때는 검사인이 선임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된 다음에 이 건물이 얼마짜리라는 평가가 됐을 때 거기에만 주식을 주거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더 깐깐하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이 이후에 해야 돼. 최저 자본금을 만든 뒤에 현물 출자가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70억, 50억, 50억 자본금을 모을 때는 현찰 박치기 하라는 거예요. 너가 자본금 70억 모았다 그래가지고 와봤더니 통장 까봐 그랬더니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고 물건만 꽉 쌓아놓고 자본금 70억인데요.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는 최저 자본금 모은 뒤에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설립 시 할 수 있다 없다? 기회 중요하다. 회사 설립 시는 현물 출자 불가능해요. 설립할 때부터 현물 출자를 받아버리잖아? 그럼 회사가 부실해져요.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물건만 있어.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영업인가 등록 최저 자본금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 그 뒤에다 줄 치세요. 설립 시 불가능. 설립 시 불가능. 자, 나머지는 다음에 보고 그 밑에 또 볼게요. 주식 공모 보겠습니다. 공모 보이세요? 별표 하세요. 주식과 관계되는 걸 잘 물어봐야 한단 말이야. 자본금하고 주식 관계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건실하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주식 공모는 왜 그럴까요? 공모가 뭐예요? 공개 모집이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왜 합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돈 벌게 해주려고?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국가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이에요.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건전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단 건실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빠방해야 돼. 자본금이. 그래서 설립 자본금 5억, 3억, 3억이고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이내 70억, 50억, 50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많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공개 모집에 대해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공개 모집. 만약에 일반 회사들은 그냥 내들 공모할 때 그냥 공개 모집하면 돼. 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상을 반드시 공개 모집하라고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공개 모집을 할 할당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거기 보시면 영업인가 후 2년 내 동그라미 하세요. 30% 이상입니다. 원래는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을 통해서 모집해야 돼요. 이거를 공모라 그래요. 그럼 공모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사모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거. 사모도 우리가 주주를 모집하는 게 공모와 사모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모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2년 이내 30% 이상을 반드시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통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2년 이내 30% 이상. 2년 이내 30% 이상. 이 말은 많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식회사는 회사 설립할 때 우리 회사는 주식을 이만큼 발행할 겁니다 하고 발행 예정수를 다 정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는 100만 주를 발행할 겁니다. 이렇게 딱 먼저 기록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100만 주 같으면 30만 주 이상을 2년 안에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통해서 모집해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2년 내 30% 이상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구조조정 리치 한번 봐봐.
구조조정 리처는 의무상 아닌 데 있죠. 줄치세요. 밑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사모 가능. 얘는 개인적으로 모집해도 돼. 구조조정은. 아까 제가 구조조정 리처는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규정을 적용 안 해요. 자, 그 다음 1인 소유 한도까지만 보겠습니다. 1인 소유 한도, 그 별표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한 명이, 물론 이게 정확하게 1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1인 및 특수관계자야. 1인 및 특수관계자. 우리 특수관계자라는 게 있는데 배우자라든지 아버지, 어머니, 북의 8촌, 목의 4촌 이런 게 있어요. 1인과 특수관계자가 만약에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잖아. 51%, 50.1%.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맞아요? 그건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그 회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의 투기에 이용될 수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그마한 이게 뭐 투자 자문회사, 조그마한 투자 자문회사들 있지. 그 회사는 사실 그 회사 회장이 자기 재산 관리하는 회사야. 그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세금 혜택이라든지 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투자 자문 회사들은 말이 회사지 그 회사 오너의 재산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사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한 명이. 오케이?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은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들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다가? 그래, 기업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별로 나쁠 게 없어. 어차피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뿐이야. 맞아요? 그래서 1인 주식 소유 한도는 구조조정 리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현물 출자, 그리고 주식 공모, 1인 주식 소유 한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뒷부분, 뭐 다음 시간에 해봤자 월요일이네. 월요일날 또 와야 되네요. 월요일날 이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